내가 몰랐던 바다 이야기, 새로운 바다를 만나는 시간, 수요일엔 바다 톡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바다 톡톡, 오늘도 유익한 강연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박사님 먼저 소개해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바다와 또 북극을 연구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의 장하용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바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바다요? 예, 뜨겁다고 하죠. 이유는 바로 북극이 높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또 바꿔 이야기하면 이 북극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들이 너무나 치열해요.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북극에 어떤 일이 있고 또 북극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생겨서 항로라고 하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박사님 강의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이라는 곳에 있는 장하용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극에 새로운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잘 아시죠?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유치원 때부터 아마 많이 불렀을 거고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조금 유아틱해서 조금 쌤 좀 그렇습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예. 실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북극 이야기를 하고 북극 얼음 이야기를 하면 아마 녹는 이야기 맞죠? 예,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노력과 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인 북극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바다가 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이러한 기회들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북극의 얼음이 녹음으로써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런 기회인 바닷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닷길이 열린다고 우리가 이 북극이라는 곳을 마음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열리는 바닷길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 북극이라는 곳에 바로 자연이 있고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던 북극곰이 있고요. 또 북극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극의 자연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새롭게 열리는 바닷길인 북극 항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극과 남극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언적 손들은 아마 친구들도 계실 건데요. 예, 바로 북극을 뭐라고 하죠? 북극해라고 하죠. 예,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보이시죠? 북극이 있고요. 북극에 누가 살죠? 예, 바로 오늘 방금 들었던 북극곰이 살고 있습니다. 남극은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남극은 남극 대륙이라고 하죠. 예. 보시다시피 땅이 있고요. 이 땅 위에 얼음이 있고, 얼음 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 동식물들이 살고 있지만은 바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극 이런 그림을 보시면 북극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바로 이곳은 바다입니다. 북극은. 그리고 남극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땅으로 둘러싸여 있죠. 예, 그래서 요 밑에도 땅이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남극과 북극 중에 어느 곳이 더 춥습니까? 예, 아유 잘하시네요. 바로 북극 아니죠. 예, 남극입니다. 예, 남극이 더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이 바다 톡톡에서 이러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북극은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바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퀴즈를 드릴게요. 북극해에서 가장 큰 땅과 많은 사람이 사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아시는 친구들도 있네요. 조금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왔지만은
여러분들 요새 러시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바로 북극 항로와 또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바로 러시아가 가장 많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41.2%,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이 이러한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는데도 당연히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살겠죠. 보시다시피 북극해라고 하는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어떤 그 자연 우리 광물과 또 석유, 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이러한 기회들 우리 땅이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를 비롯해서 각 외국에 있는 나라들의 땅이지만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인류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은 보통 그린란드 위에 북위 67도 이상의 지역, 그리고 베링해의 북위 60도 이상의 지역을 바로 북극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게 북극이다, 뭐 북극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왼쪽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북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이 북극이라는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북극해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바로 러시아, 유럽과 그린란드, 미국, 캐나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죠? 북극이라는 곳이 만약에 녹게 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림상에 표시는 없지만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이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알래스카 베링해를 통과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얼음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극 항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항로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그림 보이시죠? 예, 이 그림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다니고 있는 항로, 즉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 이야기 들으셨죠? 예, 대항해 시대 이후로 우리 인류가 다니고 있는 배가 다니는 길, 바로 항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배들은 북극이 아닌 일반적으로 얼음이 없는 지역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바로 뭐죠? 북극이 새롭게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면 되고요. 이 북극 항로를 정의를 내리면 북극해를 통해 극동과 유럽을 잇는 항로를 바로 북극 항로라고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셨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앞정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뭡니까? 북극, 그리고 아까 북극곰 이야기하면서 북극이 녹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아마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연 보호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바로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빙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서 과연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마나 녹을까를 아주 먼 옛날인 1975년부터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바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금 얼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줄고 겨울에는 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프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러한 면적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북극에 있는 얼음의 면적입니다. 예, 얼음 면적이 어떻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
바로 더 줄어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2025년 이후, 특별히 2030년이 된다면 아마 우리 인류가 12달, 1년 내내 바로 이 북극의 얼음이 없어서 녹아서 바로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빙하 면적의 감소가 특별히 올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한 그 면적 감소에 대해서 바로 뉴스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이러한 그 빙하 면적의 감소가 심각한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후의 빙하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두꺼워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정말 녹지 않을 거다. 설마 우리가 얼음이 녹다 하더라도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녹을까라고 했던 그러한 얼음이 바로 녹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린란드 북부 해안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1970년 관측한 이래 단 한 번도 얼음이 붕괴된 적이 없어 최후의 빙하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북극 주변의 거대한 여러분들 가고 싶으시죠? 북극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아마 제 나이가 되시면 아마 그 전에도 아마 그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갈 북극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폭염과 이달 초 북극의 예, 정말 많이 녹아 있죠. 빙하 일부가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일부 관측된 현상이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들 글로벌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유럽에 엄청나게 덥다고 하죠. 예, 바로 기상학자들이 무섭다, 스케어리.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생분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예, 그런 상당히 무서움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얼음으로 덮여 있던 이곳이 지금 현재 이곳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노래 틀어드렸던 북극곰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고요. 예, 아까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었죠. 예, 1981년의 모습이지만 2018년도에 벌써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얼음이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도 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예, 자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캐나다 그린란드 지역에는 한 5에서 6m 정도 되는 큰 얼음이 이제는 1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2030년이 되면 빙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여러 많은 책들이나 여러분들 과학 도서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추운 지역은 더운 지역이 춥게 되고 추운 지역은 더 춥게 되고 뭐 이런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365일 12달 동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균형 잡힌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줄이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 보호의 어떤 그 준비도 해야 되지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인류의 어떤 유익한 어떤 기능, 특별히 바로 어떤 그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부지런히 제일 짧은 길을 찾습니다. 요새 뭐 하는 길을 찾을까요? 바로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띠부시를 사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들,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여러분들 택하십니까? 바로 가장 짧은 길, 그리고 바로 뭡니까? 다른 같이 사려고 하는 친구들보다 또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빠른 길로 아마 여러분들 찾아가는 모습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들은 다양한 길을 발굴해 왔고요. 그렇게 길을 발굴한 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또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로마 제국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 로마 제국의 핵심은 여러분들 왼쪽 밑에 보이는 지도와 같이 아주 복잡한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격언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러한 길의 바로 승패가 결국 그 제국의 승패다.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길을 확보하기 위한 인류의 바로
오랜 기간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 예전부터 실크로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육지의 실크로드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요 바닷길 보이시죠? 바다의 실크로드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은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바로 추진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길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새로운 길, 바로 북극에 열리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죠. 온난화로 결국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북극 항로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싱가폴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도 이 북극해를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도 다른 내용에 많이 보이는데 오늘 주요한 내용들 특히 러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또 중국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이 두께 1.5m의 두꺼운 북극 얼음을 깨고 떠올랐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전투기와 200종의 각종 군사 장비를 북극에 투입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가 미국을 최단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 안보 요충지입니다. 실제 이 화면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 내용은 러시아 전쟁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새로운 길을 얻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예,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예. 즉 기존 중국을 통하지 않는 북극 땅에 중국의 길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예, 미국 등장했습니다. 예. both by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the disruptive actions of nations like China and Russia. 강대국들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까지 예, 오늘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22,000km.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5,000km로 줄어들고 시간도 열흘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꽁꽁 얼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북극 얼음의 70%가 예, 녹았습니다. 빙하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1년 내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예. 부산항은 한국의 여기까지 주요 보도록 항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시간이 줄어들고 또 시간이 줄어드니까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거리가 줄어드니까 오고 갈 때 바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바닷길은 다음과 같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실제 일본의 이 항로가 예전 인류들이 다니던 항로였습니다. 바로 희망봉 항로죠. 그래서 유럽에서 바로 이 희망봉, 이 요 밑에 남아프리카에 있죠. 예, 이 희망봉 항로를 지나서 바로 아시아 권역으로 왔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예, 바로 이전 14세기의 어떤 도보 해협을 통과한 이 도보 해협 보이시죠? 도보 해협을 통과한 석탄 시대에서 이 석유 시대에는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바로 말라카 해협이 주요한 어떤 그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근래에 한번 보셨죠? 예,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이 이 수에즈 운하에 배가 바로 자초가 되면서 막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제 지금 뭐 고등학생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글로벌 물류 대란의 시작이 이때부터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에즈 운하에 배가 막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적체가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나 이 아메리카 대국에서 제대로 된 어떤 하역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주문한 물건이 제때 오지 않고
또 물류비가 비싸져서 또 상당히 물가가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그냥 북극 항로는 그냥 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랑 관심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항로가 막혔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가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예전에 바로 중동에 있던 석유가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 아시아권역에 왔다면 이제는 가스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 가스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통한다면 이런 가스들을 원활하게, 물론 이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서 바로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많은 광물들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북극 항로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마 21세기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북극 항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21세기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길을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다니는 길, 부산, 대구에서 바로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바로 유럽까지 가는 길을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북동 항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아까 말씀드렸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기존 도로 항로보다 바로 11위 또 7,000km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의 배가 한 번 다닐 때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도 세이브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산에서 배를 타서 바로 뉴욕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서 항로라고 합니다. 즉 북극에는 한 개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부분이 북동 항로, 예,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이 북서 항로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2025년 이후 30년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육지로 붙어서 이렇게 길이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가 되어 있죠. 이 이유는 중간에 얼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25년, 30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TSR이라고 하는 바로 직항을 하는 이런 항로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브릿지 항로가 있습니다. 즉 두 개 대륙,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이 노란색 부분을 아틱 브릿지 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다니고 있냐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북동 항로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2030년 이후 45년, 50년 이야기 하는데요. 바로 가로지르는 북극점 여기 보이시죠? 예, 북극점을 가로지르는 항로가 아마 개설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부터 그렇다 할지 않더라도 1933년부터 과연 이 북동 항로를 얼마만큼 통항했냐라는 그 데이터를 봐도 바로 아주 급격하게 이 통항하는 횟수와 또 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북동 항로를 비롯한 북극 항로는 계속적으로 더 발전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겠죠. 예, 바로 이 시간에는 바로 어떤 점이 좋지만 또 어떤 점이 안 좋다라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좋은 점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에즈 운하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냐면 바로 해적들이 많이 출몰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해적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다니는 배들이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북극 항로에는 해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바로 감소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비행기, 차, 선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저렴하게 우리들의 화물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선박입니다. 물론 선박의 단점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박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주 좋은, 거리가 짧을 때는 선박은 그렇게 유용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그리고 많은 양을 싣고 저렴하게 이동할 때는 바로 선박만한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문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포켓몬 빵이 만약에 나왔다 했을 때 주문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바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러나 또 어떻죠?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짧은 시간에 빨리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선박이 북극 항로를 통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의 좋은 점은 이 북극 항로 안에 너무나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이 점들이 바로 석유와 가스, 석유 가스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강물들이 세모 표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송유관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깔려 있지만 이게 지금 그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물론 나쁜 점도 지금 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각자의 소유권,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바다야라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 각국의 나라들이 화목하게 또 서로 화해하면서 잘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로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인접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의 특성 때문에 이 북극은 앞서 보셨던 동영상처럼 많은 나라 간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 부산이고 여기 대국이 있죠. 어떤 길을 통해서 이 북극 항로가 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혜전을 통해서 갔을 때 어떤 특정점이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북극 항로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요. 나쁜 점은 뭘까요? 바로 위험하다라는 거죠. 얼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배가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현재의 이 그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보통의 배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쇠빙선이라는 것,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릴 겁니다. 쇠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쇠빙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쇠빙선 이용료가 있겠죠. 그러면 운임이 높아지게 되고, 또 지금 러시아가 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북극 항로를 보시면 꼭 러시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현재 이 북극 항로에 있고,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나쁜 점이네, 우리 이용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는 나라, 그리고 해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북극 항로의 아마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좀 짧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 30년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때는 더 많은 길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는 그 육지로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다는 이야기는 뭐죠? 큰 배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외에는 큰 배들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좀 컨테이너 화물은 조금 맞지 않고 이제 벌크 화물 중심으로, 그리고 이용료가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라는 그런 나쁜 점이 있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노랗게 칠한 부분이 이 쇠빙선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을 표시한 거예요. 이 지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바로 쇠빙선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때 포르투갈 정도까지가, 요 포르투갈 보이시죠? 유럽에 있는 이 포르투갈 정도까지가 이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때 유리한 그런 어떤 거리적인 어떤 이점이 있고요. 실제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까지 갈 때는 오히려 북극 항로보다는 수에즈운하가 낫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좋지는 않고요. 베트남 호치민에서는요, 이 북극 항로보다는 바로 수에즈운하가 더 낫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물론 아직까지 이제 북극 항로를 이용한 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때 어떤 그 우주 방사능의 문제들, 그런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마 우리 인류가 이 우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바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북극 항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여러분들 살펴보셨는데요. 그럼 북극 항로는 뭐 타고 가야 될까요? 바로 배 타고 가야 되겠죠. 이 배를 사용할 때 아까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커, 얼음을 깨는 바로 배인 바로 쇠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쇠빙선은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에
얼음이 깨는 부분은 칼처럼 날카로우면서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고 뒤에 추진이 되는 프로펠러 엔진은 강한 힘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많은 북극 항로를 접하고 있고 러시아가 가장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북극을 운항할 수 있는 세빙선은 바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를 비롯해서 나라들이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라온호라고 하는 세빙 연구선이 우리 한 척이 있고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쇠빙 연구선을 현재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빙선의 역사는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세빙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 쫙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세빙선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19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2018년 그리고 2022년 아주 멋진 그리고 유선형의 다양한 세빙선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세빙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세빙선은 다음과 같은 프로펠러가 되어 있어요. 큰 배들은 대부분 하나만 프로펠러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세빙선은 앞으로도 가고 자유롭게 또 뒤로도 가는, 또 옆으로도 가는 이런 어떤 아지팟이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세빙선이 있습니까? 라는 아마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곳에서 바로 세빙 LNG 운반선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러한 세빙 운반선에 바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회사에서 만든 이제 홍보 동영상인데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 세빙 운반선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가 동영상을 조금 당겨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한번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세빙 LNG 운반선의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의 소개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기술, 바로 LNG 운반선을 아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위험한 LNG를 운반하는데 북극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세빙 LNG 운반선에 대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성공했고 10척이 넘는 배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었고요. 이 야말 반도에 있는 이러한 가스 자원이 더 많은 어떤 그 LNG 운반선이 필요해서 더 많은 배들이 지금까지 현재 만들어져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홍보 동영상입니다. 잠시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항로를 이용하기에 목적지까지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그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동항로를 이용하면 훨씬 짧은 거리로 이동 가능해 선박 운영비나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곳 해역이 얼어있는 날이 많다는 거였죠. 바다라기보다는 얼음 대륙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1년에 10달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이 얼음층의 두께가 얇아져 나중에 아마 세빙선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세빙선 어떤 클래스가 있고요. 예, 그 클래스에 따라서 깰 수 있는 얼음의 두께가 달라요. 예, 이 부분들은 다음 아마 이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획기적으로 보였던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세빙선을 이용하게 되면 운항료가 늘어나고 이용료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아무래도 LNG 이 소비자들에게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큰 않겠죠. 예. 바로 그때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친 세빙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소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선주들은 됩니다. 세상에 없던 신개념 선박에 대해 관심 많이 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5개의 선사들이 모여 양알 LNG 프로젝트의 LNG 운반선 15척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습니다. 5조 원 규모로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계약 금액이었죠. 각 선사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이
저마다 서로 달랐기에 매 홍선마다 새로운 도전을 펼쳐야 했고 실제 이곳에서 전에 일했던 없던 분들을 많이 알고 기술을 있는데요. 적용한 정말 다음 힘들었던 작업이라고 시행착오도 합니다. 이 만만치 앞에 나왔던 않았습니다. 너무나 두꺼운 2배, 3배의 2년여 철판을 시간 용접한다는 동안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마침내 예. LNG를 그리고 싣고 스스로 이것이 힘으로 얼음을 문제가 깨며 없는지 조사하는 것도 폭풍로를 어려웠다고 가는 합니다. 세계 최초 쇠빙 LNG 운반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제 이 배의 특징은 앞으로도 가면서 자유롭게 또 이 뒤로도 쇠빙 갈 수 있는 LNG선은 뒤로 가면서 LNG 얼음도 깰 수 있는 운반선들과 그런 능력을 실제 갖추고 얼음 있는 바다를 겁니다. 통과하는 능력도 검증해야 했기에 시운전 무대는 우리나라 해역을 넘어 북극해까지 확장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를 만들게 되면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의 이 시운전을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하면서 2.1m 세계의 크기의 얼음을 부수며 아직볼도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렇게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후진도 하며 프로펠러를 가지고 대양 있어요. 사양보다 더 왼쪽 밑에 뛰어난 보이시죠? 튜빙 예, 성능을 이렇게 가지고 얼음을 있습니다. 깨는 모습들 또 그런 실험들을 실제적으로 한 단지 쇠빙 모습들을 여러분들 능력만이 이 보여드리고 선박의 있어요.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빙 영하 50도에 선이 육박하는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아주 홍보에서 다양한 연구들과 모든 또 기능이 내용들이 원활히 있어서 작동하려면 여러분 아마 뛰어난 보호 기회가 되면 시스템이 또 우리 탑재되어야 어차피 했죠. 오늘 바다 톡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예, 배에 대해서 아마 배울 때 아마 세빙 또 다른 성능 기회가 검증이 돼서 만족스럽게 여러분들 끝난 후 이 부분을 15척의 설명드리면 선박 모두 좋겠습니다. 선주들에게 인도되며 네, 그래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북극 항해 시대를 열었던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져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으면 이제 세빙 연구선이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연구를 해야 되는 바다가 바로 북극의 바다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또 연구선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아라우노 아시죠? 예, 북극의 연구를 주로 또 담당을 하고 있었던 이 아라운호뿐만 아니라 제2세빙선이 현재 만들어지고 예전에 111m였다면 한 120m 이상의 큰 배들이 예전에 한 85명 정도 배에 사람이 탔다면 한 120명 정도의 어떤 승조원이 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큰 배가 만들어져서 이제 아라운호는 좀 남극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마 배는 북극 중심으로 이렇게 배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에 바로 큰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바로 연구하는 배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긴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길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길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21세기 여러분들이 다녀야 될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 항로라고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가 이 북극 항로를 오늘 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북극은 북극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북극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거꾸로 된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대는 그냥 단순히 수상, 즉 바다 위에서 운영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익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조금 어렵게 하면요. 바로 극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의 시대는 이 바다, 단순히 바다를 이용하고 잡는 어떤 부분에서 이 익스트림한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즉 수심, 깊은 곳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연구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인류의 바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 그리고 남극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바로 숙제들이 남아있고 바로 그러한 숙제에 대한 바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많은 관심과 도전을 이 북극 특별히 극지에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극하면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남극이잖아요. 근데 북극이랑 남극은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북극은 뭐죠? 예,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북극해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오. 예, 남극은 뭐죠? 바로 대륙이죠. 대륙. 땅입니다. 땅. 그래서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다 톡톡에서 이렇게 왜 오늘 바다 톡톡인데 왜 북극을 하지? 라고 했을 때 바로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북극해라는 바다기 때문에 바다톡톡에서 또 이야기를 나눴던 맞습니다. 건데 네. 그러면 그 북극이 지금 점점 녹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바다 항로들이 계속 개척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북극이 그럼 언젠가 없어질까요? 뭐 없어진다라는 좀 비관적인 또
전문가들의 또 내용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처럼 2030년 이후에는 아마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이 북극이라는 바다에 얼음이 없어서 배가 다닐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 자연 보호를 위해서 또 북극이 더 이상 녹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바로 그러한 기회들이 있고 그 기회들을 바로 우리 인류 전체가 바로 번영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30년? 네, 이후 2030년으로 근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10년도 채 남지 맞습니다. 않았는데 예. 그럼 이제 한 2030년이 되면은 북극해의 어떤 바다에 뜨는 유람선 같은 것들도 뜨고 막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예. 있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로라고 했을 때 화물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마 2030년이 되면 새로운 산업,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으로 아마 북극 크루즈 산업이 아마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보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또 쉽게 북극에 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오로라 보고 싶으시죠? 네. 예. 오로라도 아마 손쉽게 볼 수 있는 아마 시기가 아마 2030년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한 10년 뒤면은 여름 그렇죠. 휴가를 네. 북극해로 가지 않을까?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지금 맞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북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극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데 오늘 북극 항로? 또 나는 뭐 배 타고 다닐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 관심을 가지고 진출한 인류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 지역이 바로 북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 우리 북극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돕고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러한 자연과 또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 북극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선점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 결국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위협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 북극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많이 진출하시라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북극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